집값이 미쳤습니다. 정부 강력한 대책 내놓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완전 시장이 미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시장이 지금 완전 폭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잖아요. 그럼 매물이 아예 없어요. 매물이 아예 없고 있는 매물도 주인이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안 나오고 가격이 막 5천, 막 1억씩 올라갑니다. 근데 그 5천, 1억이 올라가는 게 바로 또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또 산다고 그래. 그러면 주인이 또 안 팝니다. 또 안 팔고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한 주 한 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에도 폭주한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도 또 폭주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또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주일이 완전 다른데 이게 한 2주 전만 해도 경기도는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까지도 이제 분위기가 전달이 돼가지고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 뭐 이렇게 교육생 사례인데 5억대들도 이제 매물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5억대에서 7억대 정도는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좀 골라서 좀 보고 가격도 좀 협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와, 5억대들도 매물이 좀 없어져. 쫙 없어지고 그 안에서도 보류 물건 나오기 시작하고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뭐 10억대들은 뭐 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빨랐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요. 요즘에 이제 주간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뭐 이런 통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은 강남구가 지금 일주일에 1%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1%면 단순 계산하면 이제 52% 올라가는 거잖아요. 52주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이 1%는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평균. 아파트 평균이기 때문에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좋은 단지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가격대가 이제 비싸잖아요. 이제 한 3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1억, 일주일에 뭐 1억 5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이게 30억짜리가 1%면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1억씩 올라가는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호가만 뛰는 거지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사겠대요. 매수 콜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저 매수하겠습니다. 32억이요? 매수하겠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32억에 판다고 해놓고 연락이 잠깐 끊겨. 한 3시간 끊겼다가 32억 8천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이 33억 얘기하는 거 제가 2천 깎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해가지고 저도 그럼 잠깐만요. 저 아내랑 좀 얘기 좀 해볼게요 해서 32억 8천 살게요 하면은 그분이 안 판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쪽에도 뭐 안양도 그렇고요. 뭐 광명, 뭐 성남, 분당 뭐 이쪽은 뭐 계속 그렇고 용인도 지금 뭐 수지라든지 이런 데들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하남도 이제 막 이런 분위기에 완연하고요. 수원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쪽에서도 뭐 단기간에 막 1,000, 2,000, 3,000 막 올라가고 이런 동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이런 데들 매물도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것들을 좀 사야 좋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에 좀 로얄동 로얄층 소위 말하는 RR이 들어가고 약간 조금 동호수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들 보면은 이러다 서울 아파트 못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에 지금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신축은 당연히 뭐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구축도 올라간다 해서 먼저 지금 신축이 쫙 한번 올랐고요. 그게 뭐 한 작년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초중반에 신축이 막 달렸잖아요. 그래서 신축이 이제 엄청 비싸지니까 그 강남이나 뭐 목동 이런 데 같은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비싼 동네의 재건축들이 따라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다 3, 40억대를 막 찍기 시작하죠. 그냥 신축 오르고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이 다 올라버리니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구축하고 이제 격차가 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연식이 뭐 한 10에서 20년 사이. 그러니까 얘네는 재건축도 아니고 뭐 신축도 아닌데 근데 뭐 어찌 보면 옛날에는 뭐 이도저도 아니라고 불렀던 곳들 있잖아요. 그냥 살기는 좋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신축은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 얘네가 올라가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얘가 올라가 그러면 우리도 또 간다 하면서 얘네들도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대출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뭐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산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출량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선후를 따지면 후겠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니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4월 달, 5월 달에 지금 5조, 6조씩 지금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4월, 5월에 사람들이 확실히 집을 많이 사러 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돈이 옛날같이 다주택 규제가 없고 뭐 이럴 때들은 뭐 지방으로도 가고 그랬겠죠. 뭐 오피스텔로도 가고 뭐 빌라 같은 것도 사고 막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이 5조, 6조가 온전히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막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꼭 강남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도 똘똘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 우리 동네의 대장 아파트 이런 것들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가격이 폭주하냐? 저는 이게 환상의 콜라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환상이야? 환장이야? 환장의 콜라보라고 돼야 되겠죠? 과거부터 쌓여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터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정도로 폭주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이어져 온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같은 것들도 이 세금이랑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 안 바뀐 게 많아가지고 여전히 다주택 규제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는 좀 유리하지만 임대인들은 상당히 불리한 제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세 사기니 해가지고 비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뭐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책적으로도 계속 불안감이 있잖아요. 다주택을 계속 규제할 것 같은데 막 보유세도 올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 심리도 되게 중요한데 예전 정부에서 한번 호되게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풀어준다고 해서 나 절로 안 가. 나는 뭐 안 해. 막 아예 그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방에 뭐 집을 조금 하나 사세요.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 뭐 이런 거 하라고 막 정부가 막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냐면 저거 해봐야 뭐해. 어차피 또 규제하고 뭐 다시 소급 적용하면 어떡하냐. 뭐 임대사업자를 뭐 열어줄게 해도 뭐 안 한다. 어차피 또 그거 다 소급 적용해서 없애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엄청나게 지금 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본격적으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막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사야 돼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야 돼.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폭주가 일어나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있는 1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나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장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원래 집이 있었어요. 원래 집이 있었고 그 집이 조금 회복한 거야 지금. 조금 회복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또 저축도 했겠죠. 돈 있는 1주택자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이 폭주하는 시장이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유동성이 이제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도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내가 뭐 금리도 높다고 하고 거기다가 뭐 대출도 갚고 하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부담되는데 약간 이제 금리 내려간다? 그러면은 다시 집을 좀 살 수도 있겠다. 좀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고 이미 집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동안 저축도 좀 했어요. 왜냐면 21년, 22년이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으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저축을 또 열심히 하셨겠죠? 대부분 다 아무리 뭐 사교육이나 뭐 이자 이런 거에다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자기 집이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 또 저축을 하잖아요. 그냥 저축을 한 돈도 조금 있고 뭐 주식도 조금씩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 집이 좀 빠졌었어요. 올라갔다가 빠졌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도 조금 똘똘한 한 채 있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똘망똘망한 한 채 있죠. 얘네들이 조금 회복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전고점에 거의 다다랐거나 아주 좋은 데들은 뭐 올랐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빠질 때는 조금 겁났지만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회복됐어. 그리고 저축도 조금 했어요. 금리도 좀 내려간다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사 갈까요 여보? 하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봅니다. 왜냐면 한 3년에서 5년, 한 6년 정도 살고 나면요. 뭐 애도 크고 그러면은 뭐 25평에 살다가 33평으로 뭐 이사 가고 싶기도 하고 학군지 아닌 데서 학군지로 막 이사 가려고 하는 수요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라는 건 가잖아요, 사람들은.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채에다가 플러스 내가 모은 돈, 알파를 붙여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한쪽으로 쏠려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로? 뭐 강남 아니면 강남 옆 동네들 뭐 이런 데들로 그냥 다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공급 물량이 지금 뭐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작년이랑 작년 말 연초에는 그래도 좀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남권에도 입주를 좀 했잖아요. 작년에 개포동에도 입주 많이 하고 강동도 입주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뭐 10,000세대가 들어오고 뭐 개포에서도 한 6,000세대 들어오고 반포에서도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걸 좀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뭐 입주가 어디 있습니까? 뭐 동대문, 뭐 강북 이런 데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갈아타고는 싶어. 그런데 수요가 쏠려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의 길로 지금 안내를 뭐 원치 않았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저쪽 가서 집을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 다니면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가보면요.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전세가 있는 집들은요. 집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세입자분들이 집 안 보여줍니다. 요즘 집 보여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도 좀 불안한 거죠. 왜냐 지금 전세가도 좀 올라가는데 난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싸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좀 시세보다 싸게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바뀐다? 이거 별로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집주인은 원래 전세 줄 집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전세를 주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협상을 잘하면 내가 2년, 4년 더 살 수 있겠다 라고 어느 정도 협상의 대상인데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하러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실거주하러 안 들어오더라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뭐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집을 안 보여주는 거죠. 집을 안 보여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 갈아타기 해야 돼요. 나 실거주하러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집을 안 보여줘요. 집을 안 보여주면 내가 이 집 사기 좀 뭐 하죠? 자, 거기다가 전세 낀 집들을 사가지고 우선은 여기를 뭐 갭 투자를 해놓고 잠깐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실거주를 하러 들어간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 2번 해야 되잖아요. 이사 2번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세 꼈어요. 저 그러면 안 살래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도 안 보여줘. 전세 끼고 있는데 26년 5월까지 만기래요. 그럼 나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하고 사냐고. 자,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런 집을 못 삽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3구랑 용산 매물 싹 다 잠겼죠. 그 동네는 나홀로 아파트도 실거주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으니. 자, 거기다가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 지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벌써 지금 동작구부터 해서 성동구, 뭐 마포, 강동까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풍선 효과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강남 3구 쪽도 당연히 매물이 적어졌고요. 자, 근데 집주인 실거주 물건들만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갭 투자 전세 낀 거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도 거기 못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가 사서 나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집을 그나마 집주인들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삽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는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도로 이제 튕겨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이제는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 요즘 많지 않아요. 대부분 1주택자가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집 팔았으니까 이제 나도 무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도 수강생이라고 해야 될까? 이분이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을 판 분이 계좌를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집, 이 사람이 살 그 잠실집 주인이 계좌를 안 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계좌를 안 주니까 나도 매도자한테 계좌를 못 주는 거예요. 제가 내일 그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좌를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도 불안한 거야. 잠깐만. 내일 계좌를 준다는 건 안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도 막 불안하고. 그리고 이 매도자, 이 집을 파는 사람도 그 잠실 사람이 계좌 안 줄까 봐 불안하고. 그럼 잠실 사람은 그거 팔고 또 어디 강남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계좌를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거 팔고 난 무주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한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좌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판 사람은 이제 무주택이 됐죠. 자, 나는 이제 한 채 있던 거 똘똘한 걸 팔았어요. 뭐 마포라든지 뭐 옥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잠실이
라든지 이런 걸 하나 판 거예요. 자, 나는 원래 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는데 나라고 뭐 저축 안 했겠습니까? 나도 저축했겠죠. 열심히. 돈 모았어요. 자, 그러면은 풍선 효과 일어나고 그 지역을 판 사람이 헌금과 무주택이 되면 뭘 할 수 있죠? 토호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토호제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강남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강동에서 집한 사람들, 뭐 마포나 뭐 옥수나 뭐 동작에서 집한 사람들이 뭐 송파라든지 뭐 강남 서초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용산이나 뭐 이런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토호제로 매물이 없잖아요. 강남 3구 용산은. 여기가 매물이 없는데 집을 판 현금 부자들이 다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토호제 지역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의 메비우스 띠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토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나마 한 축이 끊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토호제가 9월 말까지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연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토호제가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호제라도 풀어줘야 강남의 그 토호제 때문에 물량이 확 잠겨 있는 거 이거라도 조금 나와줘야 예를 들어 아 그래 이 동네 집 너무 비싸니까 그래 저는 이거 팔고요. 저는 그냥 월세로 잠깐 피했다가 강남은 좀 실거주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갭 투자로 하나 사놓고 말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 한켠으로 좀 비켜놔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수요가 좀 줄어들 텐데 오히려 지금 다 토호제로 해놓으니 무조건 실거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끊어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토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동구 집값 지금 마포구 집값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비상시, 그러니까 토호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비상시에는 토호제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대로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거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정치인들은 이거를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론이 너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리는데 살만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다 갭 투자돼 있고요. 아니면 뭐 다 무슨 뭐 월세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뭐 광명을 가도 그렇고요. 뭐 진짜 뭐 노원에 가도 그렇고요. 마땅한 게 딱히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집값이 막 15억에서 막 한 17억 뭐 이렇게 하는데 보증금이 1억에 월세 막 3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사요? 지금? 왜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짜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뭐 대출을 승계한다거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후순위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즘 뭐 대출이 뭐 쉽게 나오나요? 쉽게 안 나오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 대출이 좀 잘 나오는데 세입자 끼고 내가 대출 받고 뭐 나는 그럼 어디 가서 살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막 한 12억 5천 13억 하는 동네인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가 막 10억에 있어. 아니면 막 9억에 있어. 어떤 데는 막 7억에 월세 막 50 뭐 이렇게 있습니다. 7억에 50. 7억에 50 뭐 이렇게 반전세 맞춰놓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누가 삽니까? 지금 실거주용 집을 사면은 전세를 막 12억 5천에 맞출 수 있는데 이걸 똑같은 집인데 보증금 7억에 50짜리를 내가 끼고 사면 이 내가 투자금이 한 5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느니 그냥 웃돈 주고 주인 거주 물건을 매수해가지고 12억 5천에 전세를 맞추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출 규제를 막 하죠. 뭐 후순위 대출 막 막죠. 뭐 DSR 막 따지죠. 뭐 그리고 이제 2+2가 있죠. 그리고 막 세입자가 집 안 보여주죠. 뭐 이러니까 집을 살라고 해도 살 수 있는 조건의 물건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그 적은 물건을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일주일 만에 막 5천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살라고 그래요. 이거 안 사면 실거주 집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실거주를 잘 살고 있던 1주택자가 나는 집을 팔고 이 집을 산 다음에 내가 월세를 간다? 이거 선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정책이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동시에 임차인 살 권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뭐 보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임대인의 권리는 약해지는 거잖아요. 서로 이게 반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순간 거래가 막혀버립니다.
거래가 막혀요. 월세만 만약에 강한 그런 나라라면은 어차피 대출을 그냥 승계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있는데 뒤에 막 대출 받고 이런 것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약간 죽은 매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나와 있어요, 시장에.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사요. 자, 지금 한 달 만에 10에서 20% 막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공포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뭐 집 한번 갈아타 볼까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셨다가 집을 좀 알아보고 돌아다녀 보니까 계좌가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계좌 한번 놓치고 또 하나 또 놓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포모 현상이 와가지고 야, 이러다 나 무주택자 되겠다. 나 지금 집 팔기로 매도 계약서 썼는데 매도 계약은 쓰고 집 살려고 돌아다니는데 계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공포감. 이게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러다 나 집 못 사는구나. 나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이거의 그 좀 기저를 보면은 제가 말한 뭐 토어제부터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뭐 거기다 뭐 다주택자 규제, 심리가 막 뭐 무너진 거 이런 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일을 행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이런 그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다 현 여당이죠. 현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지금 뭐 5년이고요. 짧은 법들은 뭐 한 3, 4년 만에 만든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5년 전에 만든 것들 뭐 이제 와서 뭐 다시 바꾸는 게 뭐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같은 민주당 쪽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서 뭐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뭐냐면 다주택 규제 풀으라는 얘기 좀 그만해라. 그거 해봐야 뭔 의미가 있냐. 어차피 다주택 규제 풀어도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주택 규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도 막 내려가고 이러는데 집값이 뭐 같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집값은 오르지만 그래도 덜 오르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좀 10% 오를 거 5% 오르고 5% 오를 거 뭐 2% 오르고 2% 오를 거 1% 오르는 게 낫죠. 그나마.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이 공포감을 확연하게 좀 누를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뭐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다주택자 규제나 이런 것부터 쭉 제가 이제 온몸으로 이제 겪은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도 만약에 이 정부의 앞으로 향후 5년의 부동산 정책을 좀 신뢰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까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우리는 다주택자 규제 절대 안 한다. 만약 공언을 해. 내가 그걸 하면은 뭐 나는 정권을 내가 포기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엄청난 뭐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 나는 절대로 뭐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뭐 권장하겠다. 막 이렇게 막 선언을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의심돼. 임대차 3법도 같이 없애버려. 같이 없애면서 이거를 옛날에 소급 적용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폐지도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임대차 3법도 없앤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7월 1일부로 2+2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1월 1일부로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2+2를 쓰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혼란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제 전세 물건들이 이제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막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이 조금 덜 급해지겠죠. 잠깐만. 그러면은 한 6개월에서 1년만 좀 돈을 어떻게 좀 땡겨서 사면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도 실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조금 이제 덜 불안해지는 게 있죠. 근데 소급 적용?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야, 이제 이 나라가 좀 바뀌나 보다. 더 이상 이제 다주택자 규제 안 할라나 보다.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막 폐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을 막 일괄적으로 막 다 상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부는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이 뭐 공공주택이나 뭐 공공임대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어떤 누가 봐도 시장에 의미가 부여될 정도의 강력한 거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임대 사업자의 아파트 부활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거야. 이제는 예전처럼 또 단기 임대 사업자들 뭐 없애거나 뭐 소급 적용으로 막 갑자기 뭐 폐지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할 거다. 내가 선언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다주택자 할까 말까입니다.
지금 진짜 그렇게 해도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한다?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쉽지는 않겠죠.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자,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대출을 막 거의 막아버리는 수준으로 해버리겠죠. 그래서 대출을 뭐 거의 중단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대출을 좀 줄이면서 사실상 매수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포감에 집을 사려고 해도 집을 못 사게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호제를 뭐 더 늘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그게 대세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는데 그게 이제 탁 막혀버리면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는 매수 수요가 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확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정권이어도 이 상황이라면은 대출 중단급으로 대출 규제를 좀 하는 게 매력적으로는 보일 겁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어요. 근데 이 전세까지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세값이 이 매매가를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매매가 이렇게 오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합리화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안 올라가는데 매매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과열이다.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전세가 같이 올라가. 과열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뭔 얘기가 나오냐? 이 진보 쪽 어떤 뭐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학계 쪽에서 보유세 중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중과. 그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것처럼 다시 이제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지금 보유세를 많이 깎아줬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낮춰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보유세를 높인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매수자도 부담이 되지, 매도자가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안 팔고 버틸라고 해도 이게 보유세니까 어쨌든 매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거죠. 매년 나가니까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고민하던 사람들은 좀 팔고 싶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유세 중과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당연히 충격을 딱 줍니다. 충격을 주고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을 누가 사죠? 그 매물을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그걸 사요. 그러니까 이 매물은 시장에 계속 나와가지고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잠깐 나왔다가 능력 좋은 사람이 그 물건을 사면서 다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지만 매물이 없어지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과거에 한번 했는데 이걸 또 할까? 자, 이 보유세라는 걸 높이려면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취득세를, 양도세를 거의 폐지 수준으로 낮추는 거죠. 외국의 어떤 선진국들 이런 데들의 대다수가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세금을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 거래할 때는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돈을 받아가는 보유세 정책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몇 개 나라들이 취득세랑 양도세가 좀 높죠. 선진국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선진국은 대부분 다 그냥 보유세를 걷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할 때 뭐 별 부담이 없어요. 다만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을 그냥 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부동산 세금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장기 과제로 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이걸 발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취득세랑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 세금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이제 물량이 더 줄어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는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보유세 증가로 간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뭐 정치나 어떤 이런 것들의 또 선택이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금 뭐 공급 대책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느려지겠죠. 이제 공급 속도는 훨씬 느려지게 될 겁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는 순간 당연히 거래는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있는 매물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30억, 40억 하는 집들이 막 이제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우리도 40억, 50억 된다?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일부러 올리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재건축 이런 것들 이제 멈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유세가 늘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월세로 막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어떻게든 막 바꿔가고,
월세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팔았다가 내가 완전 인생이 꼬였다 하시는 지금 노인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돼. 이번에 어떻게든 버틴다 하면서 막 계속 또 끌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막 늘어나는 거죠. 보유세를 어디까지 거둘 건데. 옛날에는 뭐 15억 넘는 게 강남 아파트밖에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15억 초과하는 데다가 걷기 시작하면요. 서울에 웬만한 집들 다 내거든요. 그러면 또 30억만 거둘 거냐. 그러면 30억만 거두면 그 밑에 있는 뭐 15억, 20억들은 안 올라가냐.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념과 어찌 보면은 뭐 학문의 대립일 수 있죠. 그냥 경제학과 이념의 대립일 수 있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은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아직 내부 상태를 모르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이념적으로 좀 보유세를 높이자 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시장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반시장주의다 하면서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으실 텐데 요 내부에서 어디가 이길지는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여론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첫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보유세 증가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는구나 하면서 아마 똘똘한 한 채를 더 증폭시킬 확률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한 일주 아니면 뭐 한 달 안쪽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달 안쪽에 뭐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아직 행정부를 다 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발표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뭐하고 되게 좀 난감한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30억 넘은 지역들 있잖아요. 30억 넘는 소위 말하는 규제 지역들 이런 데들도 지금 한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가 한 5억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만에 5억이 올랐어요. 30평대 뭐 9평 기준으로 막 4억 5억이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잡고 갈 수 있나?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시장주의적으로 그냥 우리는 좀 내버려 두겠습니다. 공급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랑 엮이면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생각보다 강한 규제를 발표할 수도 있고 그게 강남에 있는 뭐 고가주택만 대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시장 친화적으로 공급 대책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길어야 한 달 안에 뭔가 결론은 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판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